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입니다. 저는 배제반을 담당하고 있는 장은영입니다. 네, 저는 이보라입니다. 네, 저는 곽성범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문학작품은 총 10작품이 들어가고요. 그 10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없기 때문에 본 영상을 보면서 문학작품을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교과서 작품 먼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에 이어서 학평에 나왔던 현대시, 고전시가까지 해서 모두 10작품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작품 첫사랑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서정갈래 단원에서 배웠었던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온 키워드는 바로 공간의 이동이죠. 자,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 아니다? 그렇죠. 드러나지 않죠. 자, 하지만 대신에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나타난다 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은 겨울에서 봄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가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사랑에는 유추적 발상이 드러난다. OX? 그렇죠. 이거는 동그라미죠. 자, 유추라고 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유추라고 하는 거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떤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유추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눈이 눈꽃을 맺는 그 자연현상과 첫사랑을 이루는 그 과정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자연현상으로부터 첫사랑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유추적 발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의인법이 쓰였다, 아니다? 그렇죠. 의인법이 쓰였었죠. 이 작품에서 눈이 끊임없는 도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눈을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반복법이 쓰였다, 아니다? 그렇죠. 반복법이 쓰였었죠. 자, 어느 부분에서 반복법이 쓰였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 작품에서는 바로 두 번째 연에서 반복법이 쓰였었죠. 예를 들어 싸그락싸그락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나 남분분 남분분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되었었고, 그리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끄러지다 라고 하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반복법은 이 시를 설명하는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이 시에는 은유법과 직유법이 쓰였다. OX? 그렇죠. 동그라미죠. 자, 작품의 어느 부분에서 은유법과 직유법이 쓰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시에서는 눈의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보조관념을 끌고 왔었죠? 맞아요. 여기서는 바로 햇솜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햇솜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들고 왔었죠? 여기서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바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 작품에서 눈꽃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 뭐였는지 함께 떠올려 봅시다. 그렇죠. 이 시에서는 눈꽃을 저 황홀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황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눈꽃은 황홀이다 라고 비유를 한 거니까 여기에 쓰인 비유법은 은유법이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봄꽃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 있었죠. 자, 봄꽃을 비유하고 있는 보조관념이 뭐였죠? 맞아요. 봄꽃을 비유하고 있는 보조관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단어였었죠. 자, 여기서도 봄꽃은 아름다운 상처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나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가 됐죠? 자, 이번에 또 내려와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모순어법이 쓰였다, 아니다? 그렇죠. 모순어법이 쓰였었죠? 자, 여러분, 모순어법이라고 해서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순어법은 바로 역설법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작품에서 어느 부분에 역설법이 사용되는지 함께 떠올려 봅시다. 그렇죠. 선생님이 먼저 적어놓은 여기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역설법이 사용되었었죠. 자, 이제 또 다시 올라가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순간적 속성이 드러난다. OX? 그렇죠. 동그라미죠? 자, 우리 작품에서 바람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눈의 순간적 속성, 눈꽃의 순간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화자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OX? 그렇죠. 이거는 X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작품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기는 합니다. 다만 그 헌신적 태도가 화자의 헌신적 태도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눈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였죠. 자, 어느 부분에서 눈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났었죠? 맞아요. 우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야 라고 말하는 바로 이 구절에서 눈의 헌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 작품에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OX? 그렇죠. 이건 또 적절한 표현이었죠. 자, 이 작품에서 저 황홀을 보아라 라고 화자가 말하고 있었죠. 여기서 바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로 가서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게요. 자,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후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OX? 그렇죠. 이거는 X죠. 자, 작품에서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싸그락싸그락이라고 하는 어떤 심상이 드러났어요? 맞아요. 바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났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와서 작품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났다. OX? 그렇죠. 이거는 동그라미죠. 우리 작품에서 남분분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작품에 촉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다. OX? 그렇죠. 이거는 적절한 키워드죠. 자, 작품에서 한 번 된 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촉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총 12가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첫사랑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은 서정 갈래 단원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서정 갈래의 특징들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첫사랑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특히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현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것 말고도 서리법과 같은 표현 방법도 사용됐기 때문에 어느 구절에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첫사랑의 학습활동에 있었던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시리는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점을 먼저 짚고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가시리는 분연체이다. OX? 그렇죠. 이거는 적절한 키워드였죠. 자, 여러분 분연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분연체는 연을 구분했다 라는 거였죠. 가시리와 같은 고려 가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분연체, 즉 연을 구분했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리는 분연체이다 라는 것은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가시리에는 민요적 율격이 드러나 있다. OX? 그렇죠. 적절한 말이죠. 자, 우리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에서 삼음보나 사음보가 사용되었다는 건데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은 그렇죠. 삼음보라는 율격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이 작품을 어떻게 삼음보 율격에 맞춰서 끊어 읽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리의 가장 첫 번째 연을 들고 왔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3번 끊어 읽는다고 했죠? 그렇죠. 가시리, 가시리, 있고 요렇게 3번 끊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시리 있고 나난에 붙은 나난, 발이고 가시리 있고에 붙은 이 나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율격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여음이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보를 셀 때 이거는 배제하고 음보를 세야 돼요. 자, 어쨌거나 가시리 있고 라고 3번 끊어 읽기 때문에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글자 수로 한번 세볼까요? 자, 가시리 몇 글자? 그렇죠, 3글자. 가시리 3글자, 그 다음에 있고 2글자. 그래서 우리가 332조의 삼음보를 갖고 있다라고 가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332조라고 하는 건 바로 글자 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와서 가시리에는 후렴구와 여음구가 있다. OX? 그렇죠. 이거 맞는 키워드였죠? 자, 앞에서 먼저 살펴봤지만 작품에는 나난이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운율을 맞추기에 사용된 여음이 있었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매 연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면서 시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후렴구와 관련해서는 후렴구가 갖고 있는 기능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거는 시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후렴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왜 이렇게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후렴구가 들어갔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죠. 우리 고려가요라고 하는 작품은 고려시대에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나중에 이 민중의 노래가 궁중으로 편입되면서 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후렴구가 삽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키워드 적절한 키워드인가요? 그렇죠. 이 키워드는 적절한 키워드가 아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가요는 민중의 노래였다가 나중에 궁중으로 편입된 거기 때문에 시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후렴구가 들어갔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와서 가시리에는 AABA 구조가 사용되었고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OX? 그렇죠. 이거는 적절한 키워드였죠. 자, 역시나 첫 번째 연을 함께 보면은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비슷한 글자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가시리 A, 가시리 있고 A, 발이고 B, 가시리 있고 A라고 해서 AABA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가시리 있고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반복법도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가 됐나요? 자, 이제 또 내려와서 가시리에는 감정의 주체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OX? 그렇죠. 이거 적절한 키워드였죠. 자, 우리 작품에서 셜온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셜온이라고 하는 거는 서럽다였죠. 이 서러움을 느끼는 주체가 화자일 경우에는 임과의 이별로 서러워하는 화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서럽다의 주체가 임일 경우에는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정의 주체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줄로 가서 가시리에는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OX? 그렇죠. 이거 적절한 표현이었죠. 자, 첫 번째 연에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해서 약간의 원망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연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려는 그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고조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리에는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는 키워드는 맞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또 내려와서 가시리에는 소극적,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OX? 그렇죠. 이거 적절한 키워드였죠. 자, 작품을 보시면은 우리 화자는 님이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보내주고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체념적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님이 서운하면 안이 올까봐 나는 너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 가자마자 와야 해 라고 말을 하잖아요, 화자가. 이 부분에서 바로 자기 희생적 태도가 보여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리에는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OX?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었죠.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너 가자마자 와야 해 라고 말하는 거니까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총 9가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가시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서사갈래 단원에서 배웠었던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돌다리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로 돌다리에는 액자식 구성이 사용되었다. OX? 그렇죠. X죠? 자, 내려와서 돌다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OX? 그렇죠.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전지적 작가가 결말 앞부분에서는 창섭이의 관점, 창섭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고 결말 부분에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었죠. 그래서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키워드는 적절한 키워드입니다. 자, 올라가서 돌다리에는 요약적 제시가 사용되었다. OX? 그렇죠. 적절한 말이었죠. 자, 이 작품에서는 특히나 창섭이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장면, 창섭이가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요 라고 설득하는 그 장면에서 요약적 제시가 사용되었었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돌다리는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OX? 그렇죠. 이것도 적절한 키워드였죠. 자, 특히나 이건 대화라고 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창섭이의 제안을 거절해. 그 이유가 이거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대화의 방법이 사용되었었죠. 자, 이렇게 서술자는 창섭이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에서는 요약적 제시를, 아버지가 창섭이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에서는 대화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서술자가 아버지의 가치관을 더 옹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내려와서 돌다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OX? 그렇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출 첫 번째로 올라와서 돌다리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OX? 그렇죠. 적절한 말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였어요? 맞아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은 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도 적절한 키워드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땅에 대해서 아버지와 창섭이가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아버지는 땅 가꾸는 거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었죠. 그래서 창섭이 아버지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었던 반면에 창섭이는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기를 원했었죠. 이거는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창섭이는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어서 전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창섭이는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 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내려와서 돌다리에는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었다. OX? 그렇죠. 이것도 적절한 키워드였었죠. 자, 이 작품에서는 나무다리라고 하는 소재와 그리고 돌다리라고 하는 소재가 두 가지 등장을 했었죠.
여기서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관을, 그리고 돌다리라고 하는 이 소재는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고 있었죠.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관을,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고 있는 소재이다. 이것도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은 서사 갈래에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서사 갈래의 특징들 이해하고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작품에서 인물들의 가치, 인물들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대화와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와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서술자가 누구의 가치를 더 옹호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사용된 상징적 소재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작품은 상기입니다. 상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갈래가 뭐예요? 얘는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 교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러한 글이 교술갈래라고 했죠. 교술갈래 중에 상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이번 문학 시험 범위에는 상기뿐만 아니라 교술 작품 하나 더 있죠. 이옥설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기 같은 경우, 상기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상기는 먼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시리도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죠. 그래서 두 작품은 구성이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야겠고요. 이 기승전결의 구조에 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냐? 이 작품 이름이 상기였죠. 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뭐라 그랬어? 얘는 일단 여행이 나와야 돼요. 여행을 통해서 여행에서 깨달은 내용을 서술하는 게 기라 그랬죠. 그 이옥설 같은 경우는 설이니까 그거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점, 교훈을 얻게 된 걸 서술하는 게 설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 얻은 교훈, 여행을 통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상기할 때 상이 코끼리 상자죠. 그래서 작품 전반부에는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코끼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뭐 집채만큼, 뭐 집채같이, 그리고 뭐 끝부분이 누의 끝부분 같다, 이런 식으로 코끼리의 모습을 비유하거나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유, 묘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결국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봐요. 근데 코끼리를 보는데 코끼리의 전체를 봅니까? 아니면 부분만 봐요? 부분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의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그 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해보는 뭐가 있어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러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글쓴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걸 비판하고 있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일화를 제시하고 고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 첫 부분에 강희 황제 때의 일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옛날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화를 제시하고 고사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답법을 통한 화자의 깨달음이라고 돼 있죠. 자, 문답법은 쓰여요, 안 쓰여요? 문답법은 쓰여요. 문답법은 글쓴이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게 문답법입니다. 그게 문답법.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는 말이죠. 묻고 답하는 형식은 작품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답법을 통한 화자의 깨달음이 중요시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화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문답법을 통해서 누구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해요? 청자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설명은 문답법을 사용했다라는 건 맞지만 깨달음은 화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청자의 깨달음입니다. 청자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5개 묶어놨어요. 소, 말, 닭, 개, 그리고 여기 코끼리, 이렇게 5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 5개의 소재는 서로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소, 말, 닭, 개 같은 경우는 얘네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고, 코끼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돼요. 왜? 소, 말, 닭, 개는 하늘의 이치,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대입시키기에 아주 편하죠. 그런데 코끼리나 용, 봉, 거북, 기린과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은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대입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늘은 의도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다. 바로 하늘은 그냥 만물을 의도 없이 그냥 혼돈에서 창조했다라는 게 결국 글쓴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 말, 닭, 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 코끼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이므로 이렇게 5개를 묶으면 안 됩니다. 떼내야죠. 코끼리는 따로 떼고 소, 말, 닭, 개만 묶어야죠. 그럼 코끼리를 붙인다면 용, 봉, 거북, 기린과 같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에 묶어야겠네요. 그리고 획일적인 척도를 활용한 대상 규정. 획일적인 척도라는 건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규정하는 걸 중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획일적인 척도를 활용해서 대상을 규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만물을 만들 때 혼돈에서 창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획일적인 척도를 활용한 대상 규정을 글쓴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글쓴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배적 통념에 대한 부정. 자,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관념 또는 사고, 방식 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 통념이란 거는 결국 우리 상기라는 작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생각을 글쓴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 통념에 대한 부정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난기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난기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단원에 들어가는 작품 중에 유일하게 극갈래였죠. 일단 극갈래이기 때문에 성난기계의 극갈래로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난기계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칸 보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한 전개라고 써놨죠. 그런데 극갈래, 성난기계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술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일단 틀린 설명입니다. 굳이 서술자가 들어와서 내용을 전개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싶다면 어떤 갈래에 해당되는 설명이겠어요? 그건 이전에 했던 돌다리,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갈래에는 서술자가 없어요. 이 서술자가 없다는 게 극갈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의 성격이나 뭐 행동 같은 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대사 혹은 지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갈래의 특징은 서술자가 없고 그 서술자가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사나 지시문을 사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극갈래의 또 다른 큰 특징, 극갈래 같은 경우는 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일까요? 연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는 상연이라 그러죠. 그렇게 연행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학 갈래이기 때문에 이 갈래에서는 연행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연행되는 거잖아요. 영화나 연극이나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은 현재형 서술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극갈래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바로 현재형 서술을 활용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난기계의 구체적인 갈래를 한번 볼게요. 성난기계의 구체적인 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난기계 같은 경우는 극이라 그랬죠. 극은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성난기계 같은 경우는 막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단막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난기계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성난기계 안에 나오는 그 비정한 사회 현실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작가가 살고 있던 그 비정한 사회 현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우리가 사실주의 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막극이자 사실주의 극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극갈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아니죠. 이건 무슨 갈래의 구성이었어요? 이건 소설 갈래, 서사 갈래의 구성이었죠. 그러면 극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구성이 되냐? 바로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하강, 이후에 대단원.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단계로 극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소설이고요. 극갈래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 순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난기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바로 갈등이죠. 갈등의 양상 한번 보면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통한 내용 전개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적 갈등 아니고 인물의 외적 갈등이 나오죠. 외적 갈등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나와요? 첫 부분에는 그렇죠. 인옥과 회기의 갈등이 나오고요. 인옥과 회기의 갈등 이후에는 상현과 회기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인옥도 인물, 회기도 인물, 상현도 인물, 회기도 인물.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내적 갈등과 반대되는 말로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적 갈등을 토대로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그럼 한번 볼게요. 인옥이랑 회기랑 둘이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이 회기라는 놈이 매우 비정하고 이기주의적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왜냐? 인옥이 죽어가는데 수술을 해달라고 왔는데 얘는 자기중심적이라 수술도 안 해줘요. 만약에 수술하다 잘못되면 자기한테 누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수술도 안 해주는 비정한 인물,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상현과 대화를 하죠. 상현은 인옥의 남편이고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그 남편이 말하는 게 이전에 회기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이 아내는 나 아내 살리기 싫다. 돈도 많이 들고 고쳐봤자 놀러 다닐 거라 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상현을 보고 회기가 상현을 비판하죠. 아니 아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서 회기가 바로 성난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성난기계예요. 이 기계가 노하셨네요. 바로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큰 특징, 외적 갈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회기가 처음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이었다가 뒷부분에는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라는 게 이 작품의 제일 큰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의 회기와 후반부의 회기는 대립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평면적 인물이라는 말은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회기 보세요. 회기는 평면적 인물이 아닙니다. 회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인간성을 상실했다가 뒤에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죠. 이러한 인물을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입체적 인물. 입체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평면적 인물이 아닌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연성을 부여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 일어날 일에 어떠한 근거를 조금씩 앞부분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개연성이 부여가 되고 있냐. 회기가 인옥이랑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인옥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약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측은해하는 지시문이 나타난다던가 그런 모습을 통해 후반부에 회기가 인옥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극갈래 중에 성난기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6월 학력평가에 나온 작품 중에 현대시 작품인 초록깊은 봄숲에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초록깊은 봄숲에서 같은 경우에는 시적 대상이 뭐예요? 시적 대상이 해죠. 그래서 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바로 의인화해서 해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인화된 해와 그리고 화자 간에
화자와 자연, 여기서의 자연은 해겠죠. 해와 화자 간의 조화와 교감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색채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색채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활용되냐라는 걸 보면 이 제목에도 있죠. 초록, 그리고 푸른과 같은 색채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품 전반적으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 끝부분 마지막 연에서 어떤 말을 반복해요? 그렇죠. 향기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향기는 어떤 심상입니까? 그렇죠. 후각적 심상, 우리가 냄새 맡는 거니까 후각적 심상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촉각적 심상이 나타날까요? 촉각적 심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후각은 나타나지만 촉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촉각 없다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사용되고 있는 게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이 어디 사용되고 있냐로 찾아보면, 자, 시에 보면 향기로운 눈동자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눈동자 볼게요. 눈동자, 우리가 보는 거죠. 시각이에요. 얘는 시각이죠. 자, 얘는 시각인데 향기롭다, 우리가 냄새 맡는 거니까 얘는 후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을 후각적으로 표현한 시각의 후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이 시의 제목부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죠. 자, 보면 초록 기쁨이래요. 초록 기쁨. 초록 기쁨. 자, 기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이죠.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을 초록이라는 시각화,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또는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장 부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쉼표. 쉼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거 6월 학력평가 문제에서는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호흡이 조절이 돼요. 호흡이 조절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뚝뚝 끊어서 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장을 어떤 단위대로 뚝뚝 끊어 읽으면 뭐가 형성이 될까? 리듬감이 형성이 되고, 또 리듬감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끊어 읽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시를 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의미도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조절을 하는 쉼표의 효과, 쉼표 사용의 효과도 정리를 같이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많은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영탄법 먼저 볼까요? 영탄법은 해여, 그리고 기쁨이여, 하늘이여와 같은 영탄적 어조도 사용하고요. 마지막 연에서는 오와 같은 감탄사도 사용을 하고, 마지막 시를 종결 지을 때 향기 뒤에 보면 느낌표 있죠. 느낌표 아니면 감탄사 또는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는 게 영탄법이고요. 은유법도 시의 첫 번째 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의 첫 번째 연 보면 해가 초록 모든 꽃들의 뭐가 된다? 왕관이 된다. 해는 왕관이라는 은유법 사용되었고, 또 해는 비유의 아버지, 해는 초록의 샘과 같이 은유법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유법도 사용되고 있고, 마지막 연 한번 보면 마지막 연에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과 같은 접속을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규법 사용되고 있다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표에는 미래형 어미 반복이라 되어 있죠. 자, 미래형 어미는 뭐가 있었어요? 미래형 관형사형 어미 뭐 있어요? 리을 있죠.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리을이 있는데 여기 이 시에서는 리을이 반복이 돼요? 아니죠.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시제 표현 뭐 있어요? 첫 번째 연에 보면 넘친다, 그리고 웃는다와 같은 니은다, 현재형 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형 어미가 아니고요, 현재형 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형 어미. 자, 현재형 어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
현장감도 주고 그리고 생동감도 주겠죠. 그래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준다. 현재형 어미 사용을 통해서 현장감, 생동감을 준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명사형 종결이라고 써놨죠. 자, 이시 보면 뭐로 끝나요? 보면 나무들의 향기하고 느낌표, 영탄적 표현으로 명사만 딱 제시하면서 종결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명사형 종결을 통해서 뭐를 준다? 시적 여운을 형성한다. 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월학평에서 현대시 나지문에 해당했던 김영랑의 5월을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쌤이 써놓은 단어들의 나열이 이 시가 기억나는 친구들은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쭉 보니까 이거 뭐야? 시적 화자가 관심을 두고 있던 대상들이었죠.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시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이동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게 이 시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 그럼 잠깐 멈추고 여기 9칸에서 관련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 관련 없는 것들을 쳐내는 활동을 한번 먼저 해본 다음에 이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을에서는 이 시인이 황토기를 붉은색의 이미지로 전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푸릇푸릇하게 풀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봄의 모습을 들길에서는 푸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 선명한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인은 봄날의 싱그러운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바람이 막 산들산들 불고, 그리고 햇빛은 막 갈라지고, 햇빛이 갈라진다는 건 햇빛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어. 그걸 통해서 보리밭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생동적인 모습도 표현을 하고 있었고, 꾀꼬리는 서로 쫓고 쫓기는 모습, 이렇게 정답게 쫓고 쫓기는 모습, 나 잡아봐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산봉우리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려고 단장을 했다. 그런 산봉우리한테 너 어디 가려?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고 있었어.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의 시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선의 이동과 전경 묘사, 마을의 모습과 그리고 봄날의 풍경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다양한 심상을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하면 이 시가 맞을까 틀릴까? 다양한 심상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시를 표현을 하고 있어. 특히나 이런 색채어가 드러나면 이건 시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이거 설명한 거야 지금. 이거 자연스럽게 맞고, 대상의 인격을 부여했다. 바로 이 보리랑 산봉우리 부분에서 잘 드러났었는데, 보리한테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산봉우리는 너 어디 가련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법이라는 게 대상의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것도 맞고, 그리고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화자는 봄의 친밀감, 정겨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동감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이런 감정들을 자연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다른 대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법,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여기 나오는 이런 자연물들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지. 자연물들을 통해서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통사구조의 반복과 시와 울림소리의 반복, 이 두 가지 다 드러났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시가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였어. 자, 그러면 울림소리라는 거, 선생님 울림소리가 뭐예요? 라는 질문할 수 있지. 리은, 리을, 리응, 미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성대가 울리는 소리. 자, 그 중에서도 이랑이랑, 천이랑 만이랑, 그리고 이랑이랑 그 부분에서 바로 리을과 이응의 반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이렇게 울림소리를 반복하면 운율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뭔가 되게 생기 넘치고 뭔가 발랄한 느낌? 그런 느낌까지 전달할 수 있어. 그리고 시어의 반복은 바로 꾀꼬리가 서로 노는 부분. 수컷은 암컷을 쫓고 암컷은 수컷한테 쫓기고, 쫓을 뿐, 쫓길 뿐.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뭐뭐 할 뿐. 자, 이 뿐이라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얘도 맞고, 통사구조 반복도 바로 그 꾀꼬리가 서로 노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답이고. 여기서 관련 없는 건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네. 화자가 느끼고 있는 봄날의 생동감, 그리고 봄날의 즐거움, 그리고 자연 대상물들의 정겨움을 시어들 이런 대상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라고 하면 그 정답은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시는 이미지 위주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었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그런 뭔가 조금 싱그럽고 말 그대로 싱그럽고 정겨운 느낌의 그런 봄날에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시였어요. 자, 이번에는 고전시가 첫 번째 작품이었던 태산이 높다 하되, 자, 시조였죠. 자, 시조라고 하면 너희가 이걸 딱 떠올려야 돼. 시조는 3장 6구 45저 내외, 그리고 종장은 첫 단어가 삼음절이라고 이렇게 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죠. 자, 그럼 평시조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형식을 딱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형시 그리고 시조는 사음볼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그냥 바로 시조라는 걸 보고 이거는 맞다라고 이제 딱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시 내용을 봤을 때 자, 어떤 표현법이 쓰이고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는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맞고 틀린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태산이라는 건 자, 중국에 실제로 산둥성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을 의미해. 자, 이걸 보면 사람들이 와 엄청 높은 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 이건 실제 지명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내가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운 일, 노력이 필요한 일, 그런 힘겨운 일들을 태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중의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바로 이끌 수가 있고,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태산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르기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이미 애초부터 포기를 하거나 그치,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높은 태산도 결국에 모든 하늘 안에서 그냥 산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태산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 그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이고 통념적 생각. 자, 그리고 시인은 이걸 어떻게 여기고 있지? 그치,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 모든 하늘 아래선 그냥 산일 뿐이잖아. 그리고 오르기만 하면 돼. 힘들어도 오르기만 하면 시도라도 하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 그냥 하늘 아래 산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 통념과 새로운 시각의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 대립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통념적 시각과 새로운 시각의 대비,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겠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태산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르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이 신이 바라보기에는 한심해 보이는 거지. 그냥 하늘 아래 산일 뿐이니까 오르면 돼. 그냥 매진을 하면 돼. 노력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너네 그걸 하지 않아? 라고 얘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높다라고 인식을 해서 뭐 하지 않는 태도? 그치.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높다고 생각해서 애초에부터 포기해버리는 태도, 그걸 체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래,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요. 자, 핑계를 대는 거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드러내고 있는 거고,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래, 시도해라, 노력해라. 이게 핵심이지.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 여기에서 대화를 건네는 방식이 있나?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등장하니까 왠지 모르게 대화를 건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의 그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대상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틀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태산이 높다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번 작품은 사청사후 앞에 있던 시조에 이어서 나온 작품이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작품과 이 작품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 두면 좋겠지. 자, 이 시의 시작은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이런 자연사가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도 이런데 세상 인정은 말에 더 무얼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자연사의 어떤 현상과 그리고 인간사의 모습을 서로 공통점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지. 이런 걸 어떤 설명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치? 유추의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세상은 이렇게 원래 변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세상 이렇게 자연물도 변하는데 세상 인정한 말에 더 무얼해? 여기 자체에서 이 시인은 이미 인간 세상에 대한 뭐를 드러내고 있어? 그치, 영원한 건 존재할 수 없다.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변하는 거지 영원할 수는 없어. 물론 자꾸 변덕 부리고 바뀌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를 인정을 하긴 해야 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의 시상의 전개 방식은 자연사와 인간사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유추의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고, 자, 그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 변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간 삶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었지. 자, 대립적 시어는 어디 있었어요? 중간에 보면 시 중간에 꽃은 피고 지고 그래 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구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날도 있고 구름이 한 점 없이 맑은 날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구름은 있다가도 없는 변하는 존재지만 산은 의연하게 언제나 그곳에 서 있는 거지. 자,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대립적 시어가 드러나는 부분은 구름은 가변의 존재, 산은 의연하게 언제나 거기 있는 존재.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자, 바로 이 산이 의연함을 드러내는 소재였고 바로 이게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향하는 이상. 그리고 나머지 구름, 꽃,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비가 오고 그치고 이런 것들은 변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도치를 통한 강조는 시 마지막 부분에 있었지. 자,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돼? 모든 세상은 이런 데에서 변하는 거야? 그럼 변하지 말자라고 막 집착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연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거예요. 그런 표현을 도치를 통해서 마지막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었어. 여기에서 우리가 변하는 거니까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돼. 너무 거부할 수는 없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아예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산처럼 의연하게,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걸 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지. 그런 봄과 산처럼 의연하게 대해야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시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고, 대꾸법은 어디 드러나 있었지? 그래, 세상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서 변하는 인간 세상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 공명을 추구하기도 하고 꺼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기리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자, 그 부분에 바로 대꾸법이 드러나 있었어요. 자, 사청사후랑 앞에 있던 태산이 높다 하되 둘 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인간사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한 시였어요. 자, 이번에는 고전시가 작품이랑 같이 엮여 있었던 이옥설이라는 작품이야. 설은 고전수필이었지. 대부분의 고전수필, 특히 설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런 고전수필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의 전달,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구성은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작가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부터 얘기해볼까? 바로 행랑채 수리했던 거야.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옛날에 한번 수리한 적 있었던 한 칸은 이번에 별로 큰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됐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고치지 않았던 나머지 2칸은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있어서 큰 돈을 들여서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내가 느낀 바가 있다. 자, 뭘 느꼈어? 그래, 뭔가 고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그때 고쳐야지 이렇게 괜찮은 거고, 그때그때 고치지 않았으니까 완전 바닥부터 끝까지 완전 다 뒤엎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래.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그때그때 고쳐야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너무 이게 내면화돼 버리는 거야. 고치기 힘들. 우리 잘못된 습관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습관들 고치기 쉬워, 어려워? 한 번에 고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생겼을 때 잘못이라고 여겨지면 그거를 그때그때 고쳐야지 수월하게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대요.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자, 나란 일, 정치에 있어서는 그게 더 심한 거지. 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우리가 백성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고 여기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때그때 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야. 개선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자, 그런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잖아. 그치? 백성들이 나라의 믿음을 잃기 때문에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인 인간 삶에 그거를 대입을 시키고 의미를 확장해서 나라 일까지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바로 설이 이육설이었어. 이 부분은 앞부분을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일이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부분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의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실과 의견, 그리고 경험과 깨달음의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글이 바로 이런 설, 혹은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잖아. 상기란 작품이 있었는데 걔도 마찬가지였지. 경험을 통해서 코끼리를 본 걸 통해서 자기가 얻은 깨달음을 막 이렇게 전개하고 있었잖아. 걔도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관련 없는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경험을 통한 깨달음, 이건 자연스럽게 정답. 그리고 바로 이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팩트, 사실, 그리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얻은 깨달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의견. 그래서 이 부분도 정답. 그 유추에 의한 전개? 야, 이거는 정답일까? 그치. 행랑채를 수리한 일과 그리고 사람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일, 이거는 서로 연관성이 있었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인간사에서 또 정치, 나라 일까지 의미를 확장하고 있었죠. 이게 또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이었어. 그러면 대상 의미의 확장과 이것도 맞고, 그리고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거는 맞아 틀려?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바로 여기. 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추는 설명했고, 대상에 대한 분석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대상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는 부분이 글 초반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행랑채를 수리하는 부분.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설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앞에 초반 부분에는 대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개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고, 그리고 경계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 삼가라는 거잖아. 이 부분이 잘 들어가는 게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 마지막에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는 문장을 통해서 잘못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라.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자, 경계. 고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겠지? 드러나 있었고요. 열거는 있었나? 바로 글 초반에 행랑채 수리하는 부분에서 고치지 않아서 석가래부터 기둥까지 모두 다 썩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열거법도 드러나 있었어요.
집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 자,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2단 구성만, 그치? 틀린 게 되겠죠? 물론 이거를 유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유추,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확장,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크게 봤을 때 구성이 경험과 깨달음, 이런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작품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친구들 잘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